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4일 파이데이 이후에 시작된 파이의 개인 인증 작업인 KYC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서 왜 KYC가 중요한지 그 의미와 파이가 갖고 있는 KYC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파이 KYC를 통한 암호화폐 산업의 지각 변동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말 파이 모더레이터 AM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료를 통해서 제공되었던 몇 가지 중요 정보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트위터에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계정을 통해서 현재 파이 네트워크 채굴 참여자들에 대한 KYC 상황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8일과 9일간 총 24시간 설문조사로 약 1,438명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22.1%가량이 이미 KYC를 통과하였고 17.3%는 현재 KYC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총 39.4%의 파이 채굴자들이 이미 KYC가 오픈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54.5%는 여전히 KYC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약 6.1%의 KYC 참여자들이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점입니다. 지난번 파이에 개정된 백서에서 약 200억 개, 총 채굴 300억 개 수준의 66% 정도 수준으로 KYC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최종 통과 진행률은 어떠할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KYC가 지역별로 오픈되는 확률이 다른지 아직은 전혀 코어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4월 말까지는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해당 조사 트윗 계정 역시 코어팀의 공식 데이터 발표 전까지는 매주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 저희 컨텐츠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KYC는 참여 인원 중 약 10%가 참가하고 약 10일 이내 검증이 마쳐질 경우라면 총 140일 7월 말이면 3,300만 명에 도달한다는 사실과 검증인이나 검증 시간이 더 빨라질수록 6월 말에라도 충분히 3,300만 명 모두가 KYC가 오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조금 원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KYC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암호화폐에서 KYC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파이의 KYC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YC는 우선 기존의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시작된 과정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좀 더 큰 의미의 자금세탁방지법 내에서 규정하는 고객 알기 절차로 실제 KYC 과정을 통해서 CIP라고 하는 고객 식별 절차가 함께 시스템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은 특정 은행 계좌의 예금주 신원 확인을 위해서 기본적인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이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KYC 개인정보를 통해 암호화폐 사용자의 이력 조회 혹은 해당 지갑의 불법적 용도 활용을 체크하고 추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P2P 거래가 핵심인 암호화폐에서 왜 KYC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시작하면서 모든 암호화폐는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 적용하는 금융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정작 비트코인이 거래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적정한 공평 배분에 실패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기관이나 거대 기업의 자산으로 전락함과 동시에 이를 화폐 가치로 인정받으려는 그룹들은 당연히 정부에게 합법화를 무기로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KYC 절차를 준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거래소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들은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자금 세탁 방지법과 동일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가정적이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파이 네트워크의 모델처럼 작동하고 처음부터 상거래를 통한 확산에 집중하였다면 아마도 현재의 암호화폐 산업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은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시에 각 계정 소유자의 보유 및 거래 정보가 은행의 장부처럼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모두 공개되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점은 바로 KYC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기분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지만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의 합법화 과정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는 점에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국세청인 IRS의 규정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엔 1만 달러 이상의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2020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의 원칙상
탈중앙화라고 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특성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송신인과 수신인의 개인 식별 정보는 노드나 블록체인 원장에서도 확인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KYC가 적용된 해당 지갑을 사용하는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가급적 KYC가 진행된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자산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암호화폐에서 KYC의 원론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채굴 암호화폐가 될 파이의 KYC가 갖는 의미는 첫 번째, 암호화폐의 합법화에 가장 필요한 KYC 규칙을 통해서 실제 상거래 사용 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글로벌 상용 암호화폐가 탄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우리는 글로벌 암호화폐의 탄생을 기다리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는 사전에 투자를 진행하는 ICO나 거래소 상장을 위한 IDO, IEO 같은 거래소 위탁 매도 작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누군가의 거대 자본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대형 기업이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물론 지난 4년간의 엄청난 운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측도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다만 모두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비약적 성장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익명성에 기반한다는 해석처럼 먼 훗날 파이의 배경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처럼 외부의 지원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탈중앙화의 길을 가야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해석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는 외부 지원이나 간섭이 없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산업에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KYC가 마무리되면 즉시 파이 기반 탈중앙화 앱과 연결되어서 거래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것은 웹 3.0 생태계가 새롭게 도래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월 27일 파이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던 모더레이터 AM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해서 그 중에서 KYC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YC 관련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질문은 향후 파이앱 내부에 채굴자 중 어느 정도가 KYC를 통과했는지 체크가 가능한 메뉴가 지원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의 답은 저의 대답은 아마도 지갑을 실제로 어쨌든 블록체인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KYC를 받고 이미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한 사람들의 엄격한 집합은 블록체인에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아마 원하는 작업이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갑이 몇 개인지 세어보십시오. 하지만 앱이나 메인 페이지에 카운트만 표시하는 더 멋진 UI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KYC가 진행된 개척자 계정, 노드 수, 다른 유형의 사람들의 수, 또 다른 물건처럼 잠긴 파이의 양을 표시하는 페이지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블록체인을 보면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 메뉴는 가능하지만 정확히 지원하겠다는 확답은 아닌 듯합니다. 저의 채널에 파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도 좀 다루어주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지적하자면 KYC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 KYC의 전체 혹은 지역별 진행률 정도를 앱에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KYC 관련 특이한 질문사항 중 하나는 미성년 채굴자들의 경우에 해당 나이 요건에 도달하면 KYC가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판 박사, 니콜라스 박사 모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동의하였고, 심지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KYC에 필요한 부모 동의를 설계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만약 국가별 법령의 문제로 이 부분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으로 채굴하고 계신 분들은 계정은 당장 삭제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파이코어 팀이 별도 공지를 통해서 미성년 계좌를 몇 년간 채굴만 진행이 가능한 계좌로 운영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미성년자들이 성년 후에도 KYC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KYC와는 무관한 질문이지만 모든 채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라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상거래 혹은 물물 교환이 파이 앱을 통해서 처음 가능한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니콜라스 박사의 대답은 현재의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 KYC를 진행하면서 KYC가 통과된 파이와 사람들을 모두 메인넷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시간의 소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코어팀의 판단에
적정한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됐다고 하는 판단이 된다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1000만 명 정도가 KYC가 통과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오픈메인넷 이전에는 반드시 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오픈메인넷 이전에 앱을 통해서 합의 가격이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이의 KYC 상황과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갖는 독특한 KYC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